한 한국인 축구 선수를 향한 전 세계의 의심이 폭주했습니다. 10년간 숨겨온 그의 선행이 계산된 위선이라는 폭로 예고에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위선을 파헤치겠다던 영국 최고의 프로듀서가 사실은 10년 전 바로 그 선행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난 소년이었다는 것을. 도대체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한 오만한 영혼의 편견이 박살나고 진실이 거짓을 집어삼키는 통쾌한 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묵직하더군요. 제 손에 들린 황금빛 트로피 말입니다. 올해의 프로듀서상.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은 환호했으며 제 이름이 불렸어요. 단상에 올라 수많은 사람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죠. 감사하다고 더 좋은 다큐멘터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건 잘 훈련된 근육의 움직임과 계산된 단어의 조합일 뿐이었어요. 진짜 제 속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겨우 이 정도라니. 성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높은 곳이 보이는 것. 그리고 그곳에 오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 저는 그 생존 법칙을 아주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방송계는 정글이고 저는 그곳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미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광고주들과 방송사 임원들이 둘러앉은 무거운 자리였죠. 제가 준비한 새 다큐멘터리 기획안 슈퍼스타들의 그림자에 대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스포츠 스타들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계약 문제와 불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를 파헤치는 꽤나 도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안경을 추어 올리며 말하더군요. 레오, 기획은 좋은데?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 스타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건 방송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의 역할은 누군가의 이미지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대중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의실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가장 직급이 높은 광고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레오 프로듀서의 안목을 믿어보죠. 진행하세요. 그렇게 또 하나의 사냥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뒤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국장님이 저를 찾는다고 전해주더군요. 아서 국장님. 방송사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제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봐준 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끔은 너무 낭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분이기도 했죠. 레오, 자네가 맡아줘야겠네. 손흥민이야, 손흥민. 그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하나를 제게 툭 던졌습니다. 아시아의 전설, 미국 무대에 서다. 큼지막한 제목 아래로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박혀 있었어요. 그가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한다는 소식은 이미 온 유럽의 화제였죠. 미국 시장 진출을 기념해서 그의 축구 인생을 조명하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 걸세. 자네의 그 감각적인 연출력이 필요해. 전 세계 팬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헌사가 되어야 하네. 저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헌사. 아니, 이건 기회였습니다. 제 이론을 증명할 완벽한 기회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가장 신뢰감 있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국장님. 아시아 선수가 유럽, 그것도 가장 치열하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맡겨만 주십시오. 아서 국장님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을 그리고 있었어요. 국장님이 원하는 감동적인 헌사 따위가 아니었죠. 저는 언제나 그랬듯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찾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몇 날 며칠을 자료실에 틀어박혀 손흥민이라는 인물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경기 영상, 인터뷰, 관련 기사들. 보면 볼수록 제 가설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선수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하나의 프로젝트였어요. 혹독한 훈련, 엄격한 자기관리, 그리고 계산된 겸손함.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조립되는 완벽한 상품 같았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어떻게 통제하고 훈련시키는지 손흥민은 그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열정의 증거가 아니라 시스템이 요구하는 감정의 배출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독일의 효율성과 프리미어리그의 상업성이 더해져 마침내 세계적인 상품이 탄생한 것이죠. 저는 다큐멘터리에 이런 제 시각을 은밀하게 녹여낼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노력과 성실함을 보여주면서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차가운 시스템의 그림자를 언뜻언뜻 비추는 겁니다.
대중은 감동하면서도 어딘가 모를 서늘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해외 축구 커뮤니티의 낡은 게시물을 뒤지던 중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2017년에 작성된 글로 내용은 무척 간단했어요. 런던의 가난한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손흥민이 익명으로 후원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몇 년째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 댓글은 대부분 냉소적이었습니다. 슈퍼스타가 익명으로? 말도 안 돼. 분명 다른 재단의 홍보대사겠지. 세상에 그런 순수한 부자는 없어. 하지만 제 심장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죠. 찾았다. 바로 이거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건 제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선행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건 너무나 완벽한 마케팅 전략인걸요. 익명으로 선행을 베푸는 겸손한 슈퍼스타. 이보다 더 매력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 소수의 관계자들에게만 비밀을 공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연히 세상에 알려지도록 설계해둔 아주 영리한 이미지 관리 전략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선재단은 존재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었어요. 유령 같은 이야기였죠. 바로 그 점이 제 의심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다는 건 그 뒤에 무언가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다큐의 진짜 주제는 바로 이거다. 성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손흥민의 진짜 얼굴, 그의 계산된 위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아서 국장님이 원했던 감동적인 헌사는 제가 만들어낼 거대한 폭로의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들어 올렸어요. 그 위에는 제가 방금 출력한 그 낡은 커뮤니티 게시물의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성자 손흥민. 이제 당신의 가면을 벗길 시간입니다.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조용하고 차가운 선전포고였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인물의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자선재단의 흔적 따위는 없었어요. 저는 영국 국세청의 공시자료부터 시작해 비영리 단체 등록 서류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 정보원들을 통해 유럽연합 전체의 기부금 흐름까지 확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요. 보통의 경우라면 뜬소문일 뿐이었군 하고 단념했겠지만 제 감각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흔적이 없다는 건 오히려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모든 기록을 지우고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었죠. 그럴수록 제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파헤칠수록 더 거대한 무언가가 나올 게 분명했어요. 제가 밤낮으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동안 세상은 훨씬 더 시끄러운 목소리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더 데일리 제비라는 방송 때문이었죠. 온갖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유명한 제가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타블로이드 방송이었어요. 그들의 새로운 공격 목표가 바로 손흥민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자료를 분석하다가 잠시 켠 TV 화면에서 진행자 데이비드 스콧이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치고 있더군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시아에서 온 이순진한 얼굴의 축구 스타. 그의 뒤에는 아주 교활한 홍보팀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익명으로 기부를 했다고요? 선행을 베풀었다고요? 그걸 직접 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증거가 있냐고요? 스튜디오의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저는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저급한 선동가와 제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경쟁심이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그저 떠들기만 할 뿐이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진짜 증거를 찾아내 저 가면을 벗겨낼 것이다. 데이비드 스콧이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며 대중의 의심을 부채질하는 동안 저는 진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에이전트 측은 묵묵부답. 아하,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군요. 저런 멍청이. 저렇게 대놓고 공격하면 상대방은 입을 더 굳게 닫아버리는 법인데. 저는 혀를 차며 TV를 껐습니다. 이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했어요.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면 비공식적인 흔적을 찾아야만 했죠.
저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낡은 커뮤니티 게시물의 진원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릭스턴. 제 기억 속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동네였어요.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저는 마침내 브릭스턴의 한 낡은 커뮤니티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붉은 벽돌 건물. 제가 어릴 적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바로 그 거리였어요. 애써 불쾌한 기억을 지우며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와 따뜻한 수프 냄새가 섞여 풍겨왔어요. 카운터 안쪽에서 한 노인이 무언가를 정리하다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깡마른 체구에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아주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센터의 관리인 앨리스터 핀치였죠. 저는 가장 정중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제 신분을 밝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레오 크롬웰이라고 합니다. 혹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는데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대답 없이 다시 하던 일에만 집중하더군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이 손흥민 선수의 후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순간 앨리스터가 들고 있던 냄비를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기자들에게 팔아넘길 헐값의 감동은 여기 없소.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찾으러 왔다고 하겠지. 당신들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건 결국 방송에 내다 팔 상품에 불과하지 않나? 여긴 당신 같은 사람들이 기웃거릴 곳이 아니야. 돌아가시오. 그는 제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아주 단호한 태도였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프로페셔널한 설득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저 노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센터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그곳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앨리스터는 누구와 대화하는지. 며칠이 지나도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그저 동네에 가난한 노인들과 아이들이 와서 음식을 받아갈 뿐이었죠. 지루한 잠복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그날은 유난히 춥고 비까지 내렸죠. 센터의 문이 닫힐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 한 노숙인이 비를 쫄딱 맞은 채 건물 앞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얇은 담요 하나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덜덜 떨고 있는 게 차 안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제 알 바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에는 저런 불행한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들을 모두 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제 성공은 바로 저런 감상적인 동정심과 거리를 뒀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만인데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센터 문이 열리고 앨리스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노숙인을 잠시 보더니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들고 와 건네주더군요. 노숙인은 허겁지겁 수프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오르려고 했습니다. 지독한 굶주림, 그리고 누군가 건네주던 따뜻한 음식의 기억. 저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값비싼 코트를 벗어 주저앉아 있는 노숙인의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노숙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건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저를 쳐다보는 또 다른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센터 문 앞에 서 있던 앨리스터가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더군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이전의 경계심과 적대감이 없었어요. 대신 무언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로 돌아왔어요. 스스로의 행동에 당황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앨리스터라는 단단한 벽을 무너뜨릴 아주 작은 실마리를 제가 방금 찾아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어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문가에 기대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앨리스터가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턱짓으로 안을 가리키더군요. 들어오라는 뜻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따뜻한 빵 냄새가 났지만 공기는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앨리스터는 저를 데리고 카운터 뒤쪽 굳게 닫혀있던 낡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그중 하나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캐캐 묵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따라오시오. 그는 짧게 말하고는 어두운 복도 안으로 사라졌고 저는 홀린 듯이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통로였죠. 제 발소리가 낡은 나무 계단을 울렸습니다. 지하 창고인 듯 했어요. 계단 끝에 다다르자 앨리스터가 벽에 달린 낡은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백열등이 어둠을 몰아냈어요. 그곳은 온갖 낡은 집기들로 가득 찬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앨리스터는 창고 한 구석에 쌓여있던 상자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위에 있던 먼지가 뽀얗게 쌓인 큼지막한 상자 하나를 가리켰어요. 당신이 찾던 재단은 여기 있소. 저는 무슨 말이냐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턴 당신 혼자 확인하시오. 나는 진실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니. 그 말을 마친 앨리스터는 뒤돌아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지하로 통하는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죠. 창고 안에는 오직 저와 저 낡은 상자 그리고 희미한 전등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상자로 다가갔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 앨범 몇 권과 두툼한 노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위에 있던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표지는 평범한 가죽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다 닳아 있었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 앳된 얼굴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어요. 페인트가 묻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의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더군요. 전문적인 홍보 사진이 아니었어요. 조명은 엉망이었고 구도도 제멋대로였죠. 하지만 사진 속 그의 미소는 제가 미디어에서 보던 그 어떤 미소보다 훨씬 더 진실해 보였습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길수록 제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감자를 깎는 모습.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가르쳐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 사진들은 모두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토트넘에 막 입단해서 주전 경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죠. 저는 옆에 있던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용 노트였어요. 표지에는 운영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서툴지만 정갈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2015년 9월 12일. 첫 배식. 50인분을 준비했는데 100명이 넘는 분이 오셨다. 많은 분이 그냥 돌아가셨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내일은 무조건 150인분을 준비해야겠다. 2015년 10월 3일. 오늘 유난히 슬퍼 보이던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사라. 감자 수프를 좋아한다고 했다. 다음 주에는 감자를 더 많이 넣어야겠다. 저는 기계적으로 노트의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식자재 구입 비용부터 시작해 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름과 특징, 그날그날의 단상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써내려간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장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죠. 제가 세웠던 모든 가설, 모든 확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선이 아니었어요. 홍보 전략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마지막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앨범은 이전 것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대부분이 센터 안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손흥민 선수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굳이 얼굴을 가렸을까? 익명으로 하고 싶었다면 아예 이곳에 오지 않으면 되는 거였는데. 앨범의 거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끼워져 있던 유독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멎었어요. 사진 속에는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수프를 먹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잔뜩 겁에 질린 눈. 입고 있는 옷은 다 해져 있었고 신발 한쪽은 밑창이 너덜너덜했죠. 익숙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수프 그릇을 쥔 소년의 왼쪽 엄지손톱 옆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 어릴 적 깡통에 베어 생긴 지금 제 손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췄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사진 속의 저 소녀는 바로 저였습니다. 12살의 레오 크롬웰.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을 굶다가 처음으로 이곳을 찾아왔던 바로 그날의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거의 반사적으로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사진 뒷면에는 노트에서 봤던 바로 그 서툰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서 꿈을 보았다.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단단한 성벽이, 제가 세상을 향해 세웠던 날카로운 방패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어요. 저를 살린 것은 제 자신의 처절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성공에 대한 제 독한 집착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한 이방인 선수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며 그토록 파헤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 올린 구원자였던 겁니다. 앨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 미안함과 충격.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제 목을 졸랐습니다. 어릴 적 이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둡고 차가운 창고 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지하 창고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린 것 같았죠.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동정심과 연민이 사실은 저를 살게 한 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제 성공 신화는 한순간에 거짓이 되었고 제 자신은 아주 오만하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방송사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데일리 잽에서는 여전히 손흥민 선수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죠. 제 안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야 한다. 만나서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 이건 더 이상 다큐멘터리를 위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인간으로서 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에이전트를 통해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심층 인터뷰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며칠 후 뜻밖에도 그가 제 요청을 수락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카메라나 제작진 없이 오직 저 혼자만 와달라는 조건과 함께였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20년은 늙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손에 땀이 찼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죠. 잠시 후 그가 약속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스타가 아닌 편안한 옷차림의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레오 프로듀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차마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뻣뻣하게 굳어서 고개만 겨우 숙였을 뿐이에요. 제 이상한 행동에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보고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평소에 저라면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갔겠지만 지금의 저는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어 그의 앞에 놓았어요. 10년 전 구석에서 수프를 먹고 있던 깡마른 소년의 사진.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주 힘겹게 첫마디를 내뱉었어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당신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조금 커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준비했던 모든 말을, 아니 제 모든 진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잘 만들어진 상품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당신의 선행은 계산된 마케팅 전략이라고 확신했죠. 저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당신의 뒤를 캤고 마침내 브릭스턴의 그 창고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사진 속의 소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당신의 위선을 입증할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소년의 손에 남은 흉터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바로 저였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베푼 온기로 살아남아 그 온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괴물이 되어 당신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32살에 성공한 프로듀서가 아닌 12살의 길 잃은 소년으로 돌아가 버렸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의 조용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시겠어요, 레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비난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연민과 슬픔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제가 왜 브릭스턴에 그 작은 공간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봤습니다. 2015년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훈련 방식도 달랐죠. 경기에서는 계속 실수를 했고 팬들은 제게 야유를 보냈어요. 아시아 선수는 역시 안 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그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저는 무작정 버스를 타고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내린 곳이 바로 브릭스턴이었어요. 비가 내렸고 저는 흠뻑 젖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죠. 그때 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낡은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근처 작은 가게로 저를 데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주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영어를 잘 못하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어깨를 두드려주며 웃어주실 뿐이었죠. 그 작은 친절이,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절망에 빠져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만약 내가 이곳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내가 받았던 이 따뜻함을 가장 먼저 이곳에 되돌려주겠다고. 제가 만든 그 작은 급식소는 사실 그 이름 모를 할아버지께 보내는 저의 늦은 감사 편지였던 셈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고 라운지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선행은 계산된 전략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에게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를 확인받고 싶은 아주 이기적인 질문이었죠. 사진 뒤에 글을 남기셨더군요. 제 눈에서 꿈을 보았다고. 혹시 당신은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저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도와주신 겁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제 심장을 관통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배고픈 한 아이가 보였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오만의 조각마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선택받은 아이도 아니었죠. 저는 그저 그의 따뜻한 마음이 잠시 머물렀던 수많은 영혼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온기. 제가 평생을 비웃고 부정해왔던 바로 그것이 제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모든 것을 용서받고 다시 태어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안을 가득 채웠던 냉소와 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주 무겁고도 따뜻한 진실의 무게만이 남아 있었죠. 방송사로 돌아간 첫날, 저는 제가 만들었던 모든 기획안과 촬영분을 남김없이 파쇄했습니다. 성자 손흥민, 그 위선의 실체라는 주제로 제가 썼던 모든 글자들은 이제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부끄러운 주홍글씨가 되었으니까요. 팀원들은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국장님을 찾아가 딱 한마디만 드렸을 뿐이에요. 국장님, 다큐멘터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이제야 찾았습니다. 국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아마 제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편집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폭로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외면했던 진실의 온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었죠. 저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진짜 꼴이라고 정했습니다. 몇 달 후 마침내 제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첫 방송이 나간 후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방송사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서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고,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은 제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청자들이 가장 기다렸던 심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일 손흥민 선수를 향해 계산된 위선자라며 독설을 퍼붓던 타블로이드 방송 더 데일리 잽이 방송될 시간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방송을 보기 위해 TV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진행자 데이비드 스콧의 얼굴은 더 이상 이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마지못해 입을 열더군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저희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보도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명백한 거짓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저희의 보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을 손흥민 선수와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가 사과문을 읽는 동안 인터넷 실시간 반응을 보여주는 창에는 시청자들의 조롱과 비난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거짓말쟁이 방송은 이제 그만. 데이비드 스콧, 당신의 양심은 얼마짜리인가? 진실의 힘 앞에 무릎 꿇었구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응어리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통쾌한 역전이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집어삼키는 순간, 제 다큐멘터리는 그저 한 사람의 선행을 알린 것을 넘어 거짓으로 대중을 선동하던 시끄러운 목소리를 완벽하게 잠재워 버린 겁니다. 다음 날 더 데일리 잽은 시청자들의 거센 항해 끝에 결국 무기한 방송 중단을 선언해야만 했죠.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 기사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서 가장 위대한 골을 넣었다. 그의 조용한 선행은 분열과 냉소로 가득 찬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어요. 우리는 이제껏 한국의 성공을 치열한 경쟁과 기술력으로만 분석했다. 하지만 이 다큐는 그 성공의 가장 깊은 곳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받은 것은 반드시 되돌려주는 성숙한 철학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가 그토록 제조된 성공이라고 비웃었던 한국의 저력이 사실은 제가 평생을 갈망해왔던 따뜻한 연대에 있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편견은 제 개인의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죠. 저는 모든 상과 명예를 뒤로하고 다시 브릭스턴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떠나왔던,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바로 그곳으로요. 이제 커뮤니티 센터는 예전의 허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나간 후 전 세계에서 후원금이 답지하여 이제는 훨씬 더 크고 깨끗한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온기만은 예전 그대로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편안한 앞치마를 둘렀고 날카로운 카메라 대신 따뜻한 국자를 들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며 수프를 나눠주는 일이 제가 지난 10년간 해왔던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저녁 배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수프를 그릇에 담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 저를 올려다보며 묻더군요. 아저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아주 순수한 꾸밈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보며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성공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차갑게 식어버린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한 위대한 선수에게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골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그 골을 세상에 되돌려줄 차례인 겁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였어요. 창밖으로는 런던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제 영혼이 진정한 집을 찾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오만한 프로듀서 레오 크롬웰의 마지막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때 제조된 성공이라 폄하했던 한국인의 진심 앞에
그의 냉소적인 세계가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스스로 온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축구선수의 숨겨진 선행을 넘어섭니다. 더 이상 상대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강함이 아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조건 없이 베푸는 겸손의 리더십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진정한 클래스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베푸는 따뜻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진정한 한국의 클래스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셨나요? 거짓 선동을 일삼던 라이벌 방송인이 진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던 통쾌한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손흥민 선수의 한마디에 모든 편견이 눈 녹듯 사라지던 순간이었나요?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렸던 순간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